대한 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지성을 끌어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도구 대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의 지성과 아이의 감수성이 따로따로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멋지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가 맞고요. 그렇죠? 우리가 학창시를 너무나 길게 보내거든요. 요즘은 뭐 아주 어린 연령부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많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테스트?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을 증명하거나 혹은 더 낮은 길이를 위해서 그 모든 단계를 잘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주 많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줘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있거든요. 똑같이 학교폭력을 학폭위가 열려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런 주도자가 되었을 때 학교 측에서는 좀 더 배려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가 연루되었을 때는 얄짤없이 그냥 탁 전학을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물론 부모님들이 학교 성적이 너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 너는 성적과 상관없이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비춰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는 똑같이 숟가락 하나를 더 올리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건 저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 지성도 끌어내고 감수성도 끌어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도구 대화인데, 예를 들면 저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지성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대화를 사용했는데 식탁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동시에 한 공간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각자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해보자, 모여라 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더 재밌고 더 흥미롭기 때문에 엄마랑 와서 이야기하자고 모였는데 듣고 보니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더더욱 엄마와 함께 그렇죠? 대화를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식탁, 밥 먹으면서죠. 그리고 차 타고 이동하면서, 그쵸?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었었어요. 어떤 대화라는 것은 속성이 주고받고잖아요. 줬는데 거기서 딱 끊기는 것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이야기가 끝없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공주를 좋아했거든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 공주를 좋아했는데 그 공주를 매개로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사실 세 명의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반복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읽었던 책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저 역시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의 아이에게 읽어준 책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다 보니 웬만한 책들, 그렇죠? 아주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읽는 책은 거의 다 내용을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오늘 얘들아 인어공주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밥 먹어서 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저 깊은 바다 왕국에 인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인어들은 16살 생일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딱 끊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려준 이 이야기 줄거리에 해당하는 질문을 아이에게 한 개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생일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 이 질문에, 그쵸? 도망갈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쵸? 받을 수 있는 상상을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게다가 이 이야기가 아이가 좋아하는 공주를 매개로 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오늘 청청 빛내면서. 엄마, 나는 뭐가 받고 싶고, 엄마, 나는 뭐가 받고 싶고, 나는 뭐가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도 같이, 옆집 아줌마랑 써들듯이, 친구랑 카페에서 막 엄마, 끊임없이 써들듯이 엄마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 근데 그 선물을 아직도 아무도 사주지 않지 뭐야?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엄마의 생일날 이 선물을 사주기를 말이야 하면서, 그쵸? 정말 의미 없이 그냥 수업 떤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누면 돼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성을 끌어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의 힘을 느껴보면 절대로 이야기를 하실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실제로 체험을 해볼 거거든요. 정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을 나누는 과정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정적인 내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학교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유치원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아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뱉어낸다는 것은 표현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도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승전결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 아이와 소통하는 그쵸? 어떤 질문법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처럼 그냥 나만 갖고 있는 이야기를 중원 하면 그쵸? 물론 강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다니고 나면 그렇죠. 또 요즘은 이제 유튜버라고 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건데 이상한 왔다리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걸 집중해서 보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와 나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능력인 사회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식탁에서 지성에 뭔가를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도 지성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주는 것은 굉장히 옳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질문들을 엄마가 일단 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전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치찬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예를 들면 책 속의 주인공들이 소풍을 간다. 그러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어디로 소풍 갈까 우리는? 이런 거 소풍 때 무슨 과자를 사가지고 갈까? 뭐 이런 것들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밥을 먹으면서 하루 3끼 중에 1끼 정도는 자꾸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 질문이 성장하더라고요. 인어공주 이야기책만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아이랑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처음에는 인어공주 16살 생일이 되어서 바다로 올라갔을 때 받았던 선물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3개월 정도 가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얘들아 인어공주가 말이야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치? 자기 그 아름다운 목소리 대신 그쵸? 다리를 얻어서 결국 말을 못하게 되었잖아. 그래서 왕자님을 구해주는 사람이 나인데 왕자님이 이웃나라 공주가 자기를 살려준 줄 알고 이웃나라 공주랑 결혼을 하는데 말도 못하고 인어공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쵸? 답답한 거 너무 이해가시지 않습니까 그쵸? 이 인어공주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밥 먹는 동안 1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 답답한 마음에 공감을 한번 해보자. 자, 시계바늘이 저기서 그치 1분 갈 때까지 말하면 안 돼 하면서 시작하면 원래 멍석 깔면 힘들잖아요 그쵸? 1분 정도 평소에 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별일이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 못하게 탁 못을 박는 순간 아이들을 말하고 싶어서 미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시계를 보면서 밥 한 번 먹고 시계 보고 밥 한 번 먹고 답답하다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쵸? 제가 1분 땡 했는데 갑자기 저희 큰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인어공주 바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놀 때 알아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바보라는 말보다 놀 때 알아봤다는 말에 귀가 쫑긋했어요. 사실은 저도 아직 어린 엄마라 내심 아이가 학습적으로 공부 쪽으로 계속 놀고만 있는 것보다는 거기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놀 때 알아봤다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아이가 스스로 깨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번쩍해서 그래? 왜 놀 때 알아봤어?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경험했던 인어공주 책과 애니메이션은 인어공주가 책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와요. 책 읽는 공주는 벨밖에 없어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맨날 왕자랑 뱃놀이를 하고 그쵸? 소풍을 가서 피크닉 그쵸? 맨날 파티만 하고 그러니 만약에 나라면 왕자에게 편지를 써서 그쵸? 자기는 인어 왕국에 살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겠다고 그치? 이제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를 글로라도 수화라도 아니면 그 점자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왕자 소통을 했으면 됐을 텐데 맨날 노는 바람에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하게 됐다는 거죠. 가슴 아프게 왕자랑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생각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핑퐁핑퐁 가다 보니 처음에 제가 아이와 함께 1분 동안 말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맞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너는 그러면 말하지 않고 어떻게 너의 생각을 표현해 볼 거니? 라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느꼈던 찰나찰나의 쾌감, 너무나 즐거움, 대화의 즐거움, 이런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계속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더 멋진 이야기를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정말 더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멋진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그 호두까기 인형 아시죠? 그죠? 그 쥐망이 나타나서 그쵸? 그 호두까기 병정들 막 물리치고 난리가 나는 그런 호두까기 인형 그 이야기를 보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처음 이제 하기를 얘들아 왜 하필 이 책을 쓴 작가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쥐에게 무시무시한 망의 역할을 맡겼을까? 질문 너무 고급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이들한테 소풍 가면 무슨 과자 사가지고 갈래? 라고 했던 1년 전의 저와는 너무나 다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랬던 질문을 또 받으면서 아이 역시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결국 사고력을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그쵸? 이번에 바이든과 그쵸? 트럼프 대통령 투표를 했는데 바이든이 이겼어. 근데 트럼프는 그치 거기에 승복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면서 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막 이러면서 이 그쵸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들한테 그런 정치 이야기를 들고 들어오면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 너무 숨이 막혀. 난 그거 잘 모르겠어. 이야기하기 싫어. 그쵸?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과 너무나 즐겁고 쉽게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미 아이들 가슴에 열려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충분히 제가 전달했던 것들처럼 호두까기 인형, 그쵸? 그리고 인어공주 이야기처럼 정말 멋진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쌓이면서 그러다 보면 이 시간 동안 너무나 멋진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이거 이제 조금 뒤에 한 번 더 경험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시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주고받아 볼게요. 채팅창, 그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지성을 끌어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감수성, 아이가 삶을 바라보는 자세, 철학, 가치관, 이것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경험을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은 저희 남편 사업을 3번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쵸? 어떤 분도 살면서 사업을 그렇게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는 더더욱 그쵸? 진짜로 당장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내 아이를 먹을 것을 챙겨야 되고 입힐 걸 챙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고 초등학교만 가도 준비물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즘 급식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다닐 때마다 급식비를 냈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기본적으로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너무나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 저의 하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돈이 없어도 아이를 계속 잘 키울 수 있을까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뭘 찾아다니냐면 돈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들, 돈이 없었는데 아이를 잘 키웠던 분들의 강연, 이런 식으로 돈 없어도 아이를 잘 키웠던 사례들을 찾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서 아주 많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책과 그런 강연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무리 아주머니들께서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좀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듣고 나서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셨냐면 들었냐? 누구 집 망했대!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갑자기 망했대 귀가 번쩍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렇게 망하고 나서 그 집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서 그 망했다부터 이제 그분들 이야기 너무 자세히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슬슬 옮겨요.
그쵸? 흔들리는 척하면서 아줌마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쵸?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 이렇게 들어봐요. 귀를 기울여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아가 지금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 그걸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하고 아니면 나도 저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 저 자극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경험했던 케이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2가지 사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똑같이 아빠가 하던 사업이 실패를 했던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은 아버지께서 방송국 PD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국을 퇴사해서 프로덕션을 차려가지고 이제 프로덕션 차려서 그쪽 굉장히 많은 초기 자본이 들었을 거잖아요. 여기저기 돈을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빚도 지었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오픈했는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빚더미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빚더미 속에서 빚만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이 케이스는 사기죄로 고소까지 들어왔던 상황이었다 하더라고요. 돈을 빨리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황에서 남편이 집에 있다 보면 계속 이제 톡톡 전화가 오고 자꾸 찾아오잖아요. 문 두드리면서. 이것이 아이에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은 이제 그 집을 나가서 혼자 이렇게 좀 배회하고 떠돌아서 생활을 하셨고 그때 당시 이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이에게 계속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기죄로 아빠가 고소를 당했는데 엄마가 아빠 일을 정말 저 사람의 돈을 그쵸? 사기를 쳐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잘 실패로 돌아가면서 빚을 제때 못 갚자 이런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왔다. 엄마는 적어도 사기가 아님을 증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떼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서류를 내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서류를 떼고 그래서 너희 아빠가 사기가 아닌 걸 증명할 거다. 엄마가 좀 바빠서 네 학교 갔다 돌아왔을 때 집에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느라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더 이상 학원 보내줄 돈이 없으니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차려놓은 밥 그거 널어가지고 밥 먹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전까지는 온갖 혐오를 당하는 아이였었거든요. 정말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를 입에 달고 살았던 아이였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나도 정말 훌륭한 판사가 되어서 우리 아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정말 공명정대한 판결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판사 공부를 했는데 엄마 어떻게 하면 판사가 될 수 있느냐. 어머니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되려면 그랬더니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위기가 굉장히 가족끼리 더 단합이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케이스였어요. 이 가정은. 근데 2번째 전달해드릴 이 가정은 그 반대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이 집도 어머니 아버님 같이 이제 어떤 사업을 같이 함께 하셨는데 아이도 이 집도 하나를 키우고 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하던 이제 엄마가 같이 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빚더미에 나앉게 되면서 그 넓은 집을 다 팔고 처분을 하다 보니 그 고시촌에 가면 그 단칸방이 있거든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아빠가. 근데 그래서 톡톡 연락이 오니까 아빠도 앞에 케이스처럼 전국으로 도망을 다니시고 계셨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엄마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냐면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져 이 상황이. 그렇게 다운이 된 거죠. 그쵸? 에너지가 완전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더 큰 일이 뭐가 일어났냐면 아버지께서 전국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바람까지 피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내 팔자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계속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건 맞잖아요. 누가 들어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놓아버리고 그 고시촌에서 누워만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아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된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책도 많이 읽었던 아이였었는데 그전 환경까지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던 어떻게 보면 잘 풀리지 못한 케이스였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케이스를 주변에서 들으려고 하고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면서 깨달았던 건 어떤 순간이 와도 결국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리고 이 과정 동안 사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신세 한탄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로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오고 하게 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뒷모습, 부모가 나도 모르게 뱉어내는 말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자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가야 수 있었거든요. 저는 대화는 정말 아이의 지성과 아이의 감성과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저는 수단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오늘 주제 그쵸?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멋진 질문법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가 아직 이론을 다 설명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겠는지 실질적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여성공주 이야기. 지금 책으로 인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다 키우신 분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아이를 다 키웠다고 해서 누구나 멋진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들을 뽑아내는 사람인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 나의 한번 현 주소를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라는 의미로 한번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더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더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주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첫 부분. 흰 눈이 솜사탕처럼 쌓이던 겨울이었어요. 눈처럼 하얗고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비는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하얀 눈이라는 뜻이지요. 이 문장만 가지고 나는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신 분은 거기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댓글로 타이핑을 치면서 너는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라고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좋습니다. 그쵸? 멋져요, 그쵸? 이렇게 흰 눈이 소나타처럼 내리던 겨울날 태어난 이 아이를 너는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니? 베리굿.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어떤 질문을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관련해서 이 똑같은 이 질문을 보여드리면서 질문 한번 뽑아보라고 기회를 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뭐라고 질문 던지시냐면 흰눈이 솜사탕처럼 쌓이던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하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눈처럼 하얗고 예쁜 그쵸? 공주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답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닫힌 질문이라고 해요. 엄마가 아이에게 정답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 정답을 아이가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아이는 내가 잘못했네? 경직되어버려요. 엄마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정답을 말해야 할 것 같은 강박? 압박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 3년, 3년 어떻게 보면 15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에 나가서 정답을 강요받아요. 그쵸? 네 생각을 말해봐보다는 시험 칠 때, 학원에서도 그쵸? 끊임없이 정답을 맞추는 기회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부모가 아이에게 또 정답을 말해보라고 하면 제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재 역량의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창의성 언제 키우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부모만은 정답 있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이와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미래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창의성을 키워주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멋진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는 어떤 계절이 좋아? 멋지십니다. 넌 어떤 솜사탕을 좋아해? 그쵸? 진짜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지금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멋지십니다. 쌍따봉을 날려드립니다. 어떤 색 솜사탕이 있을까? 그쵸? 그럼 아이가 무슨 색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솜사탕 어떤 맛이지? 이런 질문도 그쵸? 아이 생각을 그냥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주 어리면 이 질문이 사실은 어느 세월에 창의성을 키우고 어느 세월에 유창성 그쵸? 유려하게 말을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을 갖춰서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누적되는 그 시간의 총합으로 인간은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서 교육이 힘든 이유가 또 그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학원에 가면 딱딱딱 똑집게처럼 딱딱딱 알려주잖아요. 그 성적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의 가치를 믿으시는 분이라면 대화의 가치도 믿으시면서 정말 꾸준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질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질문들을 제가 준비해 왔는지. 그럼 이런 식으로 던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봄에 태어난 아이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여름과 겨울, 가을은 뭐라고 할까? 그렇죠? 눈처럼 하얀 건 또 뭐가 있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이유는 뭐지? 겨울하면 눈 외에 또 뭐가 생각나니?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공주라는 뜻이잖아. 네 이름의 뜻은 알고 있니? 이 마지막은 정답이 있어요. 뭐냐면 책에서는 눈처럼 하얗고 예쁜 공주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어.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뭐라고 부를까? 내 아이 이름이죠. 그쵸? 이거는 이런 거. 아이가 듣고 기분 되게 좋아할 것은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은 정답이 없는, 그래서 아이의 대답이 꼭 정답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 나이가 좀 더 올라가면요, 성인이 된 아이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이미 된 아이들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영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서 넷플릭스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보고 끝내시지 마시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 정말 멋진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원동먼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이제 현대판, 그쵸? 이야기를 봤었는데 평점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너무나 멋졌었어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원동먼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정말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뽑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거.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다람쥐와 새들과 친구가 되어 놀았죠. 그런데 왕비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왕은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질문을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자, 꼭 해야 할 질문이네요 하고 이제 피드백이 올라왔는데, 자, 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맥락 있잖아요. 백설공주 행복하게 살았고 새들과 친구가 되었고 갑자기 엄마가 죽었고 왕은 슬퍼하는 공주에서 새 왕비를 맞이했고, 이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면 어려워요.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요령은 그냥 여기 나오는 이야기 단어 하나하나를 따서 그냥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넌 언제 행복하니? 이렇게. 완전히 맥락과 다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한 번만 더 읽어달라는 부탁이 있었나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다람쥐와 새들과 친구가 되어 놀았지요. 그런데 왕비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왕은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여기까지 읽고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지.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유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설공주 신데렐라 유아 시절에 읽는 이야기, 소녀 신청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래동화, 그쪽 유아 시절에 읽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신청전. 그렇죠? 신봉사 아빠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든 그 신청이는 과연 효녀일까 효녀가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도구로, 굳이 트럼프와 바이든 정치, 그렇죠? 사회 문화 엄청나게 유식하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사고력을 키우고 표현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자, 댓글이 올라왔는데, 왕비는 왜 하늘로 떠났을까? 왕은 왜 새 왕비를 맞이했을까? 왕이 혼자 살면 어땠을까? 만약 네가 백설공주라면 엄마가 죽고 새 엄마를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슬퍼하는 공주.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죠? 공주도 슬프고 아빠도 슬프겠죠. 그죠? 부인 죽었는데 그럼 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라는 질문들 아주 좋습니다. 정말 데리고 쌍따봉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뒤에 올려주신 제가 첫 번째 읽어드렸던 왕비는 왜 하늘나라 떠났을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어린 아이에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는 뜻인데 왜 죽는지 이유를 알고 죽는 사람이 그쵸? 그냥 운명처럼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나이가 높다면 적어도 중고등학생이라면 그리고 성인이라면 죽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죽는다는 것은 결국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결국 두 개가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다. 죽음은 삶의 연장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죠? 철학서들이나 자기계발서나 이렇게 그런 그 신성에 관련된 이야기, 영적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백설공주 엄마도 죽었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죽음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아이가 어느 연령대인지, 아이가 어느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전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연령과 상관없이 정말 멋진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 올려주신 분들, 넌 언제 제일 행복해? 그쵸?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너무 좋은 질문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답이 아니죠. 근데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도 행복해? 백설공주는 행복했잖아, 그쵸? 너도 행복해? 너는 언제 행복해? 백설공주는 다람쥐와 새와 친구래. 너는 누구와 친구니? 이러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학교 생활을 들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왕은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서 새 왕비를 맞이했어. 네가 왕이라면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서 뭘 해주었을 것 같니? 너라면 아이가 슬퍼하는데 새 왕비를 맞이하는 것이 아이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죠? 넌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니? 넌 언제 슬퍼? 새 왕비는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씨가 나쁜 특성이 있어. 그쵸? 네가 볼 때 엄마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런 것도 아이 연령대가 낮았을 때는 이렇게 엄마 특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아이 연령이 높다면 새 왕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새 왕비는 저렇게 끊임없이 외모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상처가 있었겠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외모로 구박을 받았다든지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러면 겨울왕국 저리 가라라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스토리.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 현대 사회는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창의적인 사고, 아이디어, 스토리 그것이 엄청난 재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어린 시절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영역으로 건대 터치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야기. 자, 혹시 좀 더 높은 연령대, 이제 여기 유아 버전이잖아요. 물론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는, 책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만화책 읽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만화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이 만화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조금만 전달을 해볼게요. 이 만화책 이 페이지에 있는 양쪽 페이지 두 면에 있는 대화 말풍선 안에 담겨 있는 것도 제가 여기 다 써놨거든요. 이게 지금 글자가 저 되게 크게 잘 보이면 되게 좋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빠, 엄마가 간식을 주시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고맙다 라고 해요. 아빠 꽃이 참 예뻐요. 그래? 하지만 난 꽃보다 지연이가 더 예쁘단다 이야기해요. 아니 아빠 정말? 꽃보다 제가 더 예뻐요? 막 이러면서 그쵸? 되게 좋아하죠? 아빠가 그럼 지연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라 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이제 그때 저는 지연이가 좀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빠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슴도치도 저 새끼는 하나하다고 한다. 너 그런 속담 너 몰라?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아빠가 고슴도치라서 그런 거야. 이런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딸이 그쵸? 되게 삐져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좀 아빠, 오빠만 사실이에요? 하면서 막 삐지는 대화가 나오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지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질문을 짧게
만화책을 좀 더 질문에 뽑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소풍 가면 무슨 과세를 들고 갈까 물었던 것처럼 그랬던 제가 지금 아까 잠시 보여드렸지만 정말 질문이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멋진 질문을 전달하기까지 그냥 시간의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 다 이렇게 기다려드리면서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피드백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그쵸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이 안 올라오셔서 제가 준비한 걸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자, 네가 좋아하는 간식은 뭐야? 지금 예쁘다는 이야기가 주 맥락인데 그쵸? 땡뚱맞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쵸? 엄마 간식 드시래요 라고 왔잖아요 아이가. 그쵸? 근데 맥락과 상관없는 질문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단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네가 좋아하는 간식은 뭐야? 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묻는 순간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할 때는 실제로 제 지인이 그랬거든요. 엄마가 요리를 해줄 때 나는 엄마가 신경 써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했는데 아이는 가게에서 산 빵이 가장 맛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냥 그치 평소에 이제 맞벌이라서 아이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조금 마음 아파서 미안했는데 그냥 내가 몸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쓰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사와서 차라리 그 시간에 같이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값질 수 있겠다. 내가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균형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책에 나오는 아저씨는 꽃보다 지연이가 더 예쁘다고 했어. 너는 뭐가 더 예뻐?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예뻐? 혹은 너는 어떤 꽃이 제일 예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린 연령대 아이는 자기가 아는 꽃이 뭐 괴나리, 민들레, 장미밖에 없겠지만 더 연령이 있는 아이들은 그쵸? 카네이션, 코스모스, 그쵸? 라일락 하면서 자신이 아는 거 이런 것만 들어도 아이의 배경 지식과 아이의 경험을 알 수 있어요. 책에서 본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언제 어디 갔는데 거기 나왔던 꽃이 난 너무 예뻤으라고 그 경험을 또 끌고 올 수 있거든요 아이가. 그럼 그때 그 장면이 아이 되게 인상적이었구나를 엄마가 또 알게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화 특히 열린 질문을. 그리고 이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읽을 수 있는 이야기 혹은 뭐 좀 빨리 읽는 아이는 유치원생 때 이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어떤 꽃이 가장 예뻐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할 수 있냐면 정순왕후가 그쵸 결혼을 할 때 왕자리 그 간택을 할 때 어떤 꽃이 가장 좋냐라고 그쵸 간택 그 순서 대기하고 있는 여러 사람한테 다 물었을 때 이 정순왕후만 목화꽃이 가장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다른 꽃들은 그냥 보고 시들고 끝났지만 이 목화꽃은 실제로 그쵸 목화솜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목화꽃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말을 듣고 간택했단 말이에요. 그쵸? 엮어서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실용성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외적인 것 때문에 예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라고 철학적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심리적인 것은 그런 의미가 없을까? 그냥 아름답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나누어 보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성과 감성과 그쵸? 가치관과 이런 것들 다 교류받을 수 있어요. 정말 몸, 머리, 마음이 다 크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또 지연이의 예쁜 말을 들으면 가장 좋대. 넌 어떤 말 들었을 때 좋아해? 아이가 좋아하는 그 말을 자꾸 전달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행복하게 잘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고슴도 주고 제 새끼는 하마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넌 그거 알아? 사실 저는 이 책 읽기 전에 고슴도 주고 제 새끼 예쁘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마하다는 뜻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해도 좋고요. 또 다른 속담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이 연령이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간다면 속담 주고받기 그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령이 조금 더 어리다면 예를 들어서 난 놓고 귀엽다도 모른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을 한 개 제시하면서 과연 이 속담이 무슨 뜻일까? 이걸 자기 생각대로 막 끄집어내는 거. 틀렸어 이거 없어요. 무조건 열린 질문.
아 그렇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살다가 배워요, 학교 가서. 그죠? 그러니까 절대 정답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소통, 즐겁고 재미있게 대화를 한다, 이야기를 나눈다, 수다를 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가 만나본 가장 예쁜 여자는 누구야? 라도 질문을 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미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과거에 7, 80년대, 60년대 영화 주인공들은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요즘 너무 날씬한 사람이 미의 기준이었지만 과거에 좀 통통한 게 미의 기준이었어. 그리고 더 과거에는 주스시대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좀 말랐을 그리고 맨날 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타고 까맣고 근데 궁전에서 햇볕도 잘 안 받고 그죠? 하얗게 그죠? 약간 푸동푸동하게 이게 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신분을 그냥 고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이 미의 기준인데 앞으로는 또 어떤 것이 미의 기준이 될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서 정말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 포인트, 그죠?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대화, 다른 말로 토론, 금방 대화하다가 토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토론으로 시작하면 이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 소수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아니고선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하고 재미없어하고 또 토론하려면 어떤 것도 읽어와야 돼 심지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토론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슴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좀 조금 느낌 감 오시죠?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소통도 할 수 있고 지성과 감성, 가치관, 철학까지 다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영화를 좋아하는 아이는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는 게임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실질적으로 저의 조언을 받고 게임을 매개로 대화를 해서 정말 아이를 볼 때마다 한심해서 그쵸? 막 혀를 차시면서 관계가 점점 나빠졌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의 조언을 감사하게 수용하셔서 아이가 하고 있는 그 게임에 관심을 보이면서 도대체 무슨 게임이냐? 너만 재밌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설명해줘, 가르쳐줘. 그러면서 정말 아이가 더 이상 잔소리하고 멸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엄마. 그러니까 아이는 반갑고 좋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주니까. 어떤 아이도 부모를 싫어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부모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정말 가슴 밑에는 나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요가 사실 성인인 우리에게도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말에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기대했던 멋진 대답이 아니라 완전 딴 이야기로 세워나가는 소리를 하더라도 무조건 긍정, 무조건 인정. 너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떠올렸냐? 창의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긍정해 주시기. 그리고 엄마도 함께 참여하기. 엄마는 면접관이 아니거든요. 엄마는 노조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같이 나도 그 대화에 동참해서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수다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때 대화의 룰을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가족 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제일 어린 동생의 경우 지음의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들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위에 아이가 야 너 틀렸어 라고 먼저 아이를 약간 윽박 지를 수 있거든요.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화의 룰을 알려주시면서 내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했는데 네 생각이 틀렸다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의 대화는 절대 타인의 생각을
표현을 말을 부정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생각이 맞다라고 해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 말놀이, 대화놀이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밥 먹을 때마다 해보시다 보면 몇 개월 지나면 아이들이 더 엄마 또 하자 라는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가 끝나고요. 남아있는 조금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궁금한 것에 질문. 일단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은 무조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육아 20년 차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경험을 했고 보고 봤기 때문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한 번도 사교육을 안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네요. 저 미처 봤었는데 자, 이야기 드릴게요. 자, 사교육의 개념을 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있고, 예를 들면 아이의 그 운동,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스포츠를 배운다니까 태권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체능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예술적인 감수성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학습을 위한 사교육은 해본 적이 없고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 차원에서 피아노 학원을 몇 개월 다닌 적이 있었고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보는 방과후 피아노 있어요. 뭐 디지털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한 명 그렇게 좀 꾸준히 했던 아이가 있었고 태권도 몇 달 하고 말고 뭐 이런 식이었고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3명의 아이 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을 했었고 딱 한 번 사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둘째가 과학부를 가고 싶어 해서 그때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학원을 가던가 그때 그렇게 학원을 몇 번 가봤어요. 총 10회 정도를 다녔던 그게 사교육의 전부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한 적이 없어요. 문제집, 학습지도 풀어본 적이 없고 문제집은 풀었어요. 문제집은 수학 같은 경우에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볼 때 맨날 말도 선생님 말도 듣지 않고 영 보니까 자기가 봐도 참 멋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의 수학 시험 점수가 자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충격받았던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학교를 같이 오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수학 문제집이라는 것이 판대. 그러면서 나 그거 사줘. 하면서 왜 갑자기?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당하고 기분 나쁘다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 수학 문제집을 학기마다 수학 문제집을 사주었고 그것도 풀겠다고 하는 아이는 풀라고 했고 안 하고자 하는 아이는 해준 적이 없고 그렇게 하루에 벌써 그 정도 좋은 강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글씨를 모르는데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책을 여러 번 외우는 건 18개월 아이에게 어떤 놀이법을 제시해 주면 좋을까요? 아이가 책을 외우는구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28개월 정도면 한글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아이가 외운 책 내용을 한 그 문장을 우유팩 씻어가지고 말려서 우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 문장을 써줘가지고 글자 순서를 맞추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문장, 이 문장, 그다음 이 문장 이렇게 점점 문자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한번 주셔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만 그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책 속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한글 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떼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그 단어, 어휘 한 문장에 예를 들어서 토끼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라고 했다면 토끼가 자르고 가방을 자르고 학교에 자르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이에게 글자라는 세계에 대해서 노출을 해주는 거죠. 글자를 익히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그때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제목을 짚어준다든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한글을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로 넘어갈 수 있는 놀이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외운다. 그러면 요즘 블루투스 마이크 되게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서 아이를 장난감처럼 쥐어주고 그 책에 있는 이야기, 자기가 외우고 있는 이야기를 앞에 나와서 그쵸? 28개월짜리 아이에게 앞에 나와서 엄마 아빠가 앉혀놓고 그쵸? 자, 책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한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인들도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자기소개하기라고 또 다 같이 앉아서 자기소개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또 다른 경험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도 더 이렇게 막 몸을 비비꼬면서 그쵸? 하면서 저 막 뜸을 들여가면서 그렇지만 나와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놀이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서로 말하려고 한 아이가 있구나. 아이고 예뻐라. 그쵸? 그러면 공평하게 해야죠. 그쵸? 자, 네가 먼저 말하고 네가 먼저 말하고 보통 엄마는 큰아이를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작은아이가 동의하면 큰아이 먼저 할 것이고 매번 큰아이만 먼저 하면 작은아이도 불만이 쌓일 테니 그 다음날 작은아이가 먼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면서 요즘은 그 핸드폰에 그 스톱워치가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은 네가 말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충분히 싸우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아이들 말투는 엄마가 아이들이 있는데 큰 아이들 말투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싸울 때요 굉장히 공부를 안 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해? 아이가 뭐라고 하는 말이 그쵸 방문을 탕 닫고 들어갈 때 그쵸 야 예의가 없이 이렇게 하면 돼? 예의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이가 엄마랑 이야기가 방문을 탕 닫고 들어가면 네가 나를 무시해? 하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로 해석하는 나 안에 상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질문해주신 분은 아마도 과거에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부터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셔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행동도 나는 그걸 무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유로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아 정말로 이게 아니야 너의 그 행동은 나를 하고 무시하게 느껴진다는가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무시가 아니라고 아이가 표현한다면 나는 왜 이걸 무시라고 받아들였을까 생각하면서 내 안에 무시와 관련된 어떤 상처가 있는지 들여다보시는 길을 삼으면서 무시와 관련된 나의 상처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아이가 만약에 무시가 아니라고 명백히 이야기했다면 근데 나는 아이가 말할 때마다 무시라고 느껴진다면 내 상처를 털어내는 작업과 동시에 너의 그 행동은 엄마의 그 무시받은 상처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행동하고 난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그쵸 되어가서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아이를 3명을 이제 키우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썼던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책에도 정말 집중적으로 특히 힘들었던 경험들을 많이 좀 쓰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들 많이 적었었는데 정말 내 아이만 잘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좀 선해서 착해서 다른 아이들이 다 왕따를 시키고 등자를 시키고 안 놀아주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가 바라볼 때 진짜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그렇게 놀았었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아이가 학교 옥상으로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옥상에서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친구가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랑 친구가 계속 앞으로 안 되어준다면 약속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나랑 친구가 되어주기로. 근데 네가 안 싫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둘째가 하나부터 아이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왜 이러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가슴한테 오랫동안.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지 막 울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아이 부모님이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사단 고민 다사랑 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회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사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사실 참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누구나 많이 힘드시지만 그런 힘든 분들을 이 사단법인 다사랑 공동체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그런 가정들,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주 많은 평가 기관으로부터 잘 후원받은 돈을 잘 사용한다는 그런 인증도 되게 많이 받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내 아이만 잘 키우면 안 된다. 내 아이가 몸담고 있는 이 주변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다 같이 잘 자라야지 그 에너지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온다.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물론 내 아이를 키우는 게 먼저예요.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우리 주변도 둘러보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던 이 많은 이야기를 사실 처음엔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던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아이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홍보대사의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히 이제 받으면서 그 기회를 제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대표 전화번호가 010-9092-7758이에요. 이리로 연락을 하셔서 한 달에 그쵸? 2만원, 3만원 되시는 상품만큼 후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도 드리면서 모두의 아이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부모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